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액팅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중요한 거죠. 배우의 연기에 있어서 배우의 화술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배우의 화술, 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배우한테 화술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죠. 우리가 보는 연극이나 영화, 방송, 대부분의 드라마는 대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배우가 대사 전달에 실패하면 관객은 드라마를 이해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근데 배우가 대사 전달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발음이 안 좋거나 네. 말이 너무 빠른 경우, 아니면 끊기를 잘못하는 경우, 네. 그리고 배우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네. 발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발음 훈련법 해서 올린 동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배우의 화술 중에서 끊기, 네. 끊어읽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끊어읽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읽기는 리딩이잖아요. 네. 우리는 말하기, 네. 네. 스피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국어 시간에 배웠거나 아니면 통용되는 용어가 끊어읽기여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고는 있는데 네. 사실은 끊어 말하기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일상에서 우리는 말을 버벅거리거나 끊기를 할 때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잘 못 들으면 뭐라고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실래요? 이러면 되니까요. 네. 근데 무대에서의 배우는 이게 안 돼요. 배우의 대사가 잘 안 들렸다고 관객들이 잠깐만요 배우님 거기에 코털 달린 배우님 그 대사가 잘 안 들렸는데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들은 단 한 번의 발화로 관객들한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관객들한테 대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선 발음도 명료해야 되고 끊기의 단위도 명확해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배우 화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끊기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게 예전에는 두 가지 의미였죠. 네. 근데 사실은 세 가지 의미도 됩니다.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방에 들어가신다. 그렇죠? 이거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 거죠. 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누가요? 엄마가? 아니면 할머니가? 아니면 할아버지가? 네. 무섭죠? 이번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네. 응?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건 무슨 의미죠?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는 의미죠. 네. 이렇게 끊어읽기를 잘못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땐 그렇게 큰 가방이 없어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만 있었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도 에헤헤 아버지가 어떻게 가방에 들어가 이러면서 웃었는데 네. 지금은 해외여행도 많아지고 큰 가방도 생겨서 그렇다 보니까 엄마나 아버지 혹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가방들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에서 할머니나 할아버지 혹은 엄마나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셨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죠. 네. 형사가 갑자기 나한테 딱 와갖고 아버지 어디 가셨어? 그런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어요.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변사체가 된 거잖아요. 변사체가 돼서 가방에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끊기를 잘 해야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데이트. 이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데이트. 끊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데이트 이렇게 읽게 되는데 이러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무슨 애기다리가 어떻고 갑자기 고기다리가 어떻고 근데 이게 원래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데이트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끊기를 잘못하면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데이트 이렇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끊기를 잘못하면 같은 문장의 말인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굉장히 이런 실수들 되게 많이 하고 있죠. 일상에서 말할 때도 그런 경우들 많죠. 그렇죠. 그래서 끊기 잘못하고 네네. 의미가 잘못 전달되게끔 네.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배우들은 끊기 이런 부분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끊기를 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정해져 있을까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문법적으로 이해하려고 들면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편하게 제가 몇 가지 예문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너를 좋아해 라는 문장이 있으면 네. 이거 어디를 끊어야 될까요? 먼저 나는 다음에 끊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나요? 마음으로 한번 복기를 해보십시오. 네.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너를 좋아해. 여기서 어디를 끊어야 될까? 나는 다음에 끊어야 된다. 손 들어보시고 그 다음 너를 다음에 끊어야 된다. 아니면 나는과 너를 사이에 모두 끊을 수가 있다. 네. 혹은 둘 다 끊을 필요가 없다. 마음으로 복기를 해보시고 네. 한번 입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헷갈리죠? 네. 정말로 애매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장인데도 막상 끊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자기 말로 할 때는 다들 잘 해요. 네. 근데 이 당하는 게 갑자기 문제로 나오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이런 거에 대한 훈련을 별도로 해야만 하는 거죠.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네. 난 널 좋아해. 이상한지 이상하지 않은지. 난 널 좋아해. 어때요? 자, 이번엔 난 널 좋아해. 자, 이번엔 끊기를 안 하고 한번 해볼게요. 네. 난 널 좋아해. 어때요? 자, 이제 네 가지 제가 예문을 들었는데 이 중에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릴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사지선다형이었으니까 네.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정답이든지 아니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틀린 걸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맞춰보십시오. 제가 정답을 말씀드린다면 네. 다 맞습니다. 네. 즉, 난 널 좋아해는 주어 다음에 끊기를 한 거고요. 네. 난 널 좋아해는 목적어 다음에 끊기를 한 거죠. 네. 난 널 좋아해는 주어와 목적어에서 모두 끊기를 한 거고요. 네. 난 널 좋아해는 끊기를 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끊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굳이 끊어 말하기를 하는 걸까요? 자, 1번 숨을 쉬기 위해서입니다. 네. 우리가 말을 할 때 끊기를 하지 않고 말을 하면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제 끊기를 통해서 숨을 쉬어야만 됩니다. 네. 2번 의미의 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끊어 읽기, 끊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의미의 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거죠. 3번 강조를 해야 되는 경우. 네. 우리가 끊기를 한 다음에 오는 단어는 반드시 강조가 되기 마련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사를 할 때 강조를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끊긴 거죠. 네. 제가 대사를 강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널 좋아해. 이렇게 되면 너가 강조가 됩니다. 네. 즉, 너 전에서 끊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 하고 제가 이제 포즈를 두면 저 사람이 뒤에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고 있지? 하고 기대를 하다가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널 좋아해 하면 너가 강조가 되는 거죠. 즉, 쟤도 아니고 걔도 아니고 얘도 아닌 너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엔 난 널 좋아해. 이렇게 되면 좋아해가 강조가 되는 겁니다. 네. 즉, 난 널 해놓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기다리게 되겠죠. 기다렸다가 나오는 다음 단어 좋아해가 강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즉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난 널 미워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증오하지도 않고 좋아해가 되는 겁니다. 네. 이래서 이제 강조가 된다고 하는 거죠. 네. 어쨌든 끊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 때문인데 가급적 우리가 논리적 의미 전달을 위해 끊기를 하는 부분에서 숨을 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야지 번거롭게 여러 군데서 끊기를 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 근데 끊기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순간 끊기, 짧은 끊기, 보통 끊기, 긴 끊기. 순간 끊기는 말투막 혹은 네. 어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띄어쓰기를 하잖아요. 네. 나는 너를 좋아해.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는 곳에서 모두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나는 너를 좋아해 이렇게 했잖아요. 네. 나는 너를 좋아해. 난 널 좋아해. 라고 했을 때 끊기를 하지 않았지만 말토막마다 구분을 했죠. 네. 즉 끊기는 하지 않았지만
원래 끊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분을 지어서 말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순간 끊기라고 해요. 네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요. 순간 끊기, 짧은 끊기, 보통 끊기, 긴 끊기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또 제가 동영상에서 막 여기서 떠들면 지루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까봐 네.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으면 제가 순간 끊기, 짧은 끊기, 보통 끊기, 네. 긴 끊기가 어떤 건지 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따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응이 별로 없으면 넘어가는 게 좋겠죠. 예전에 제가 서울예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선생님 실기적인 것도 좋지만 한번 이론적인 부분도 훑어줬으면 좋겠어요 해갖고 제가 학생들한테 유인물을 나눠주고 그런 수업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막상 이론적인 수업을 하니까 네. 학생들이 너무 지루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여러분들이 이 끊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시면 네. 제가 그 댓글을 참고해서 이게 하는 게 좋겠다 싶으면 네. 하도록 결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동영상 강의를 한다고 그게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안 봐요. 나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서 올렸는데 안 보면 이걸 내가 왜 올리지? 이런 자괴감 때문에 그래갖고 앞으로 올릴 때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하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 네. 제가 언제 올리기는 올릴 건데 우선순위에서 좀 밀릴 수도 있다는 거죠. 네네. 아니면 정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출판했던 배우를 위한 화술과 연결한 책이 있어요. 네. 거기서 호흡과 끊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나는 너를 좋아해는 모두 끊어서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끊어 말하고 나면 끊기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강조된다고 했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난 널 좋아해. 나는 너를 진짜 좋아해. 너도 나를 좋아해? 그럼 우리 결혼해. 어때요, 여러분? 유튜브에서는 말과 말 사이를 이렇게 포즈를 많이 두면 사람들이 채널을 돌려버린다고 제 제자가 포즈 같은 거 줄여서 하라고 충고해 줬었는데 네. 이게 어쩔 수 없죠. 네. 근데 끊기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포즈를 두는 건데 여러분들 어때요? 제가 지금 의미의 단위 혹은 끊기를 해도 되는 부분들을 다 끊어서 얘기를 했어요. 네. 좋은가요? 굉장히 힘들고 지루하죠. 물론 이제 한 문장 정도 난 널 좋아해. 그럼 어떤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네. 기다리겠지만 계속 이 똑같은 패턴으로 말을 반복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루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끊기는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 잘 끊어 읽으면 의미 전달도 명확해지고 강조가 되기도 하고 이런데 또 이걸 끊기를 한다고 다 끊어 읽으면 말들이 토막이 나서 오히려 의미 전달이 불명확해집니다. 맞아요. 설득력이 있는 끊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쵸. 진짜 정확한 국어를 하겠다고 끊어만 가면 정말 진정성 없게 들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끊기를 하는 이유가 숨을 쉬기 위한 것이든 아니면 의미의 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거나 강조를 위한 거라고 했는데 네. 아까처럼 이렇게 끊어 말하니까 너무너무 지루해 하시는 거죠. 만약에 공연장에서 어떤 배우가 이런 식으로 대사를 계속하면 관객들은 아마 공연을 포기하고 나갈지도 몰라요. 끊기는 의미의 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거라고 했는데 네. 끊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모두 토막을 내버리니까 네. 오히려 의미 전달이 불명확해지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나는 너를 좋아해는 굉장히 짧은 문장입니다. 이 문장 정도의 길이를 말하는데 우리가 호흡이 딸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강조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면 굳이 숨을 쉬지 말고 난 널 좋아해 라고 한 호흡에 말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얘가 진짜 좋아하는 애예요. 그래서 사랑 고백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긴장도 되고 뭐 마음도 떨리고 그 애가 내 마음을 안 받아주면 좌절할 것 같고 아니면 내가 괜히 고백 따위 안 했으면 좋은 친구로 평생 갈 수도 있었던 친구인데 괜히 고백했다가 서로 어색해져 갖고 평생 안 보게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복잡한 마음. 그렇죠. 정말로 좋아하는 사이라면 심장도 두근거릴 것이고 인간이 흥분 상태가 되면 평상시보다 많은 호흡의 양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너
좋아해. 이렇게 되겠죠. 즉, 이렇게 짧은 문장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 끊기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끊기가 애매해져서 뭐 이렇게 끊을 수도 있고 저렇게 끊을 수도 있으니까 끊어읽기를 굉장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어쨌든 이렇게 짧은 문장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데 긴 문장에서는 어떻게 끊기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나는 너를 좋아해 라는 기본적인 문장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나는 널 좋아해. 이런 게 있고요. 난 착하고 상냥한 너를 좋아해. 이런 게 있고요. 난 널 이 세상 누구보다 좋아해.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 혹은 서술에 꾸며주는 말을 붙여놓고 나니까 더 헷갈리나요? 근데 헷갈릴 거 없어요. 수식어가 붙든 말든 주절이나 목적절에서 끊어주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근데 문장이 이렇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나는 착하고 상냥한 너를 이 세상 누구보다도 좋아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나는 착하고 상냥한 너를 이 세상 누구보다 좋아해. 제가 지금 읊었기 때문에 자막이 지나갈 겁니다. 네. 어디를 어떻게 끊어 읽어야 될까요? 이것도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문장이 복잡해진다고 해도 기본 문장의 패턴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다만 기본 문장에 비해 수식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호흡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겠죠. 네네. 그래서 끊기를 하는 부분에서는 숨을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뒤에 오는 문장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네. 해볼게요.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나는 숨 쉬었죠? 네. 착하고 상냥한 너를 이 세상 누구보다 좋아해. 자, 이번엔 다른 부분에서 한번 끊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난 착하고 상냥한 너를 이 세상 누구보다 좋아해. 제가 지금 말하는 걸 보면은 끊기를 하는 부분에서 숨을 쉰 부분들이 있죠. 네. 근데 숨을 쉬지 않은 부분에서도 끊기는 일어났어요. 이런 끊기를 짧은 끊기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뭐 순간 끊기, 짧은 끊기라고 했죠. 네. 그리고 숨을 쉬면서 끊기를 하는 걸 보통 끊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끊기를 하는 게 올바른 법칙인데 간혹 끊기의 단위를 무시하고 일단 자기 호흡이 있을 때까지 말을 하다가 자기 호흡이 딸리면 아무 데서나 숨을 쉬는 친구들이 있어요. 숨을 쉰다는 건 뭔가요? 끊기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아무 데서나 끊기를 하면 의미의 단위가 파괴가 돼서 의미 전달이 불명확해집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난 착하고 상냥한 너를 이 세상 누구보다 좋아해.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난 착하고 상냥한 너를 이 세상 누구보다 좋아해. 그러니까 좀 웃긴가요? 전 안 웃긴데. 왜 안 웃기냐면 이렇게 대사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대사를 하면서 자기는 되게 진지하게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어때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냐면 원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내가 착하고 상냥한 너를 좋아한다는 뜻이어야 네. 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나는 착해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나는 착하다. 이렇게 됐고요. 네. 그리고는 상냥한 너를 누구보다 좋아한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원래 기본 문장이 나는 너를 좋아해인데 이게 완전히 파괴돼버린 거죠. 네. 우리가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데이트 하면 웃죠. 그리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래도 웃죠. 끊기를 안 해서 말도 안 되니까요. 근데 대사를 할 때는 끊기를 제대로 못해서 저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네. 제가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대사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가 내 차에 뛰어든 건 내 새끼들, 내 마누라 뭐 이런 대사가 있는데 네. 많은 학생들이 네가 내 차에 뛰어든 건 이렇게 끊기를 하지 않고 네가 내 차라고 해요. 네가 내 차. 네가 내 차. 즉 네가 내 차에 뛰어든 건 네가 내 차에 뛰어든 건 네가 내 차. 네가 내 차에 누군가가 뛰어들었죠. 네가 내 차에 그러니까 뭐 둥글레차, 오미자차, 뭐 차의 이름? 녹차, 옥수수차.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학생들이 많이 낄낄대고 웃는데 본인들이 정말 수업 시간에 많이 볼 수 있는. 그렇죠. 너무너무 흔한 풍경이죠.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대사를 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롱하던 그 모습들입니다. 그렇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너 한국에 있을 때 대학 문턱이라도 얼쩡거리는 모양인데 이런 대사가 있으면 너 하고 끊기를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너 한국에 있을 때 대학 문턱이라도 얼쩡거리는 모양인데 다시 들어오면은 너
한국에 있을 때 대학 문턱에도 얼쩡거려본 모양인데 이래야 되는 대사를 너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가죠. 네. 너 한국. 너 너 한국은 어느 나라인가요? 음. 한국, 중국, 미국, 영국 이런 나라는 들어봤지만 너 한국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대체 너 한국은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끊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문장이 지닌 의미가 변질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해선 사람들이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배우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화술에 대한 연습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끊기를 제대로 하려면 충분한 호흡의 양이 필요하겠죠? 네. 오늘도 기승전 호흡 호흡. 그리고 기승전 연습. 음. 연기는 호흡이란 말이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연기는 호흡이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식 호흡에 대한 훈련들을 열심히 해서 호흡의 양을 키우면 끊기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것만 된다고 의미 전달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저희 때는 뭐 딕션 발음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발음만 좋으면 대사 전달이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대학로에서 공연을 보는데 어떤 배우가 정말로 딕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아, 저게 딕션의 교과서구나. 아, 발음이 저렇게 정확하니까 대사 전달도 정말로 잘 되는구나 하고 공연을 보는데 한 5분, 10분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이 안 들리니까 졸립고 잠이 좀 들었어요. 네. 제 잘못이 아닙니다. 대사가 안 들려서 졸은 거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풀리지 않던 의문이 이제 생긴 거죠. 네. 발음도 좋고 발성도 나쁘지 않은데 왜 대사가 안 들리지? 이게 제가 나이가 들어서까지 풀리지 않던 의문이었는데 나중에 제가 연기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죠. 그 배우의 대사가 안 들렸던 게 아니라 그 배우가 의미 전달을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발음이 정확해야 대사 전달이 된다고 배웠는데 그 배우는 발음이 정확한데도 왜 대사 전달이 안 됐던 거지? 이런 의문들. 근데 그 배우는 대사 전달이 정말로 잘 됐어요. 대사는 들리는데 당최 그 의미를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게 몇십 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던 의문이었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알게 됐죠. 아마도 그 배우는 자기가 대사를 할 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했을 거예요. 즉 외운 대사를 기계적으로 읊었던 거죠. 일상에서의 우리는 말을 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에 합당한 뉘앙스를 가지고 살아있는 말을 하는데 그 배우는 정확한 발성과 발음력을 가지고 대사를 하기는 했지만 네. 정작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했던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살아있는 말이 아닌 죽어있는 말을 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도 대사를 하다 보면은 대사를 외운 상태에서 감정 있는 척 관성적으로 연기할 때 있잖아요. 즉 외워진 대사니까 격정적으로 외치긴 하는데 정작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할 때가 많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대사를 하면 의미 전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배우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외워진 대사를 그냥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발음과 발성에도 불구하고 의미 전달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배우는 대사를 할 때 남의 대사를 외운 걸 앵무새처럼 읊조리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해야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무대에서 혹은 카메라 앞에서 살아있는 말을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먼저 끊기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사 전달을 잘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좋은 배우가 되는 그 순간까지 K액팅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